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는 오늘을 준비하는 사람의 것이라고 하죠. 여러분은 미래를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요?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시간, 지식인 미래를 세우다. 이 시간에는 인지심리학자 김태훈 교수님과 생각이 확 트이는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인간은 인지적 구두쇠거든요. 뇌를 쓰기를 귀찮아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꾸 에너지를 많이 들여야 되니까. 예전에는 30분 이상 되는 영상도 봤는데 요즘은 그런 영상 올리면 AI에 넣고 자 1분으로 요약해줘. 30분도 잘 못 기다린다는 거예요. 근데 AI한테 물어본다? 그러면 바로 답이 나오니까 정말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우리의 뇌는 거기에 적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바뀌게 돼요. 이런 방식으로 계속 뇌를 사용하다 보면 인간이 자발적으로 AI에 가축이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좀 무시무시한 얘기로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역사의 변곡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AI가 발전하게 되면서 AI가 부리는 인간과 AI를 부리는 인간으로 나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없는 격변하는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 네. 네, 교수님 인지 심리학자이시잖아요. 네네.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미래를 준비한다는 말을 혹시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알아맞힌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네. 네, 역사적으로 그 어느 누구도 미래를 정확하게 맞춘 사람은 없거든요. 맞아요. 뭐 쉽게 보면 미국의 월가에서 매년 주가 예측하는데 확률이 50%밖에 안 됩니다. 못 맞습니다. 맞춘다는 얘기죠. 맞아요. 네. 근데 그걸 정확하게 맞춘다가 아니라 인지심리학에서는 이걸 미래를 전망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전망한다.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최대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떠올려 보고 그 가능성을 가지고 시뮬레이션 해보고 네. 계획해보고 대비해보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 내가 예측한 대로 미래가 펼쳐져도 좋고 네. 그렇지 않아도 이미 다 생각해보고 시뮬레이션 해봤기 때문에 네. 훨씬 더 편안하게 대비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원으로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걸 잘 안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미래를 불안해하기만 합니다. 네. 인간은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기에 불안감도 같이 엄청나게 증폭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불안해하면 어떻게 되느냐? 시선이 좁아지고요. 생각을 안 하게 되고 원래 하던 방식대로만 자꾸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제대로 대비한다 이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자꾸 이런저런 가능성 떠올려보고 전망해 보시는 연습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대로 미래가 불안해서 그런지 지금 시대에는 미래보다는 지금에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게 미래 예측이 어려워질수록 사람들은 미래의 가치를 좀 낮게 평가하고요. 현재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네. 그걸 이제 인지심리학에서는 시간 할인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시간 할인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제가 교수님한테 지금 당장 10만 원을 드릴 수 있는데 네. 1년을 기다리시면 12만 원을 드린다. 네. 그럼 지금 10만 원과 1년 후 12만 원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10만 원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지금 10만 원을 선택하세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10만 원과 1년 후 12만 원을 비교해 볼게요. 1년 후 12만 원은 세금도 안 내는 은행 이율 20%. 네, 이건 나라가 부도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이율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왜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1년 후 12만 원이 아니라 지금 10만 원을 선택하느냐? 그분들의 속마음을 들여보면 1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고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미래가 잘 보이지 않으니까 거기에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그냥 지금에 집중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에 자꾸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우린 예전에 뭔가 준비하고 투자하고 오래 기다려서 더 큰 걸 얻는 이런 작업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걸 점점 기피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게 일상에서 나오는 게 바로 숏폼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숏폼. 네. 네. 예전에는 30분 이상 되는 영상도 봤는데 요즘은 그런 영상 올리면 AI에 넣고 자 1분으로 요약해줘. 네. 30분도 잘 못 기다린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점점 더 지금에 집중하니까 그렇게 되면 깊은 생각을 하면서 자꾸 예측해보고 전망해보는 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AI 시대, 네. 인공지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네네. 곧바로 AI에게 물어요. 생각도 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기도 전에 질문부터 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럴 때 우리의 뇌는 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갈까요? 사실 굉장히 편해졌죠, 일단. 너무 네. 편해졌죠. 예전에 검색 엔진만 있을 때보다 지금은 뭐 엄청나게 편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무언가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 답을 얻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긍정적인 측면이 없는 건 아닌데요. 문제는 이렇게 하다 보면 인간이 그렇게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아, 원래 인간은 인지적 구두쇠거든요. 인지적 구두쇠라는 말은 뭐냐면 뇌를 쓰기를 귀찮아한다는 겁니다. 아, 왜냐하면 자꾸 에너지를 많이 들여야 되니까 뇌가 원래도 에너지를 많이 쓰는데 생각을 하려면 너무 에너지를 많이 써야 돼요. 맞아요. 근데 AI한테 물어본다? 그러면 바로 답이 나오니까 정말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우리의 뇌는 거기에 적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바뀌게 돼요. 인간의 뇌를 설명할 때 보통 라이브 와이어드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네. 라이브 와이어드는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뇌의 신경세포들의 회로, 전기적으로 말하면 배선이 실시간으로 계속 변한다는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무 생각 안 하면서 계속 그냥 숏폼만 보고 그 다음에 AI만 쓰고 있으면 뇌를 쓸 필요가 없는 방식으로 배선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굉장히 좀 무시무시한 거죠. 그러네요. 네네. 네. 그래서 더더구나 지금이 그런 것들을 극복해내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해요. 예전엔 뭔가 궁금하면 그걸 골똘히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렇죠. 자료를 찾으러 다니기도 하고 그걸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계속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안 하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 우리 뇌는 딱 거기에 맞춰서 바뀌게 됩니다. 이 방송을 들으면서 어떤 분은 저도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 나의 뇌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네. 나의 뇌는 지금 점점 구두쇠가 되고 뇌가 정지되어 가는 것일까? 네, 라는 네, 그런 두려움까지도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고민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어요. 네. 고민을 왜 안 하시냐면 고생하기 때문에. 아, 근데 고생하는 만큼 우리의 뇌가 훨씬 더 발달한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조금씩 시간을 투자하셔야죠. 네. 뇌를 자주 쓰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는 뇌를 쓰지 아니하면 생각이 게을러지면은 네. 뇌의 구두쇠가 되고 점점 뇌의 기능은 약해진다. 네, 맞습니다. 라는 말씀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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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는데요.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지금 우리에게 뇌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조심해야 된다라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속 뇌를 사용하다 보면 인간이 자발적으로 AI에 가축이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좀 무시무시한 얘기로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지금은 역사의 변곡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AI가 발전하게 되면서 AI가 부리는 인간과 AI를 부리는 인간으로 나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네. 왜냐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물어보고 거기서 만들어주는 답만 쓰다 보면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인공지능이 잘 포장해서 배송해준 지식을 그냥 소비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고민하는 시간이 없어지고 소비만 하다 보면 네. 고민에 필요한 뇌 영역은 퇴화됩니다. 그래서 실제 한 예를 들어드리면 늑대가 이제 가축이 되면서 개가 된 거잖아요. 네. 늑대와 개의 뇌를 비교해 보면 뇌의 용적률이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늑대는 야생에서 생존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먹이를 찾으러 다녀야 하고 맹수를 피해야 하고 은신처가 필요하고 이런 그 작업들을 했잖아요. 근데 가축이 되면 주인한테만 잘 보이면 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뇌의 영역은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그 오랜 시간 바뀌어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아니, 꼭 그렇지 않아요. 지금 길고양이랑 집고양이를 비교해 보면 길고양이의 뇌가 훨씬 더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길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써야 돼요. 근데 네. 집고양이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뇌는 결국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변할 거고요. 지금의 방식대로 인공지능이 포장해서 배송한 지식을 쓰는 그런 작업만 하게 되면 뇌의 일부분은 점점 더 퇴화할 거고요. 그런 사람들은 AI가 부리는 인간이 되는 거죠. 네. 여기서 생각을 차별화한 사람들은 AI를 부리는 인간이 될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은 사실은 역사적으로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가 네. 역사의 변곡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으로 산업혁명 시기를 살펴보면 너무너무나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이전에 가내 수공업이나 농업에 종사하시던 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하루에 16시간씩 일하는 공장 노동자가 됐죠. 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거상이 됐습니다. 차별화한 사람들이 그렇게 지배계급이 되어가고 또 AI를 부리는 인간이 되어갈 거라는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AI 시대에 지금 AI의 가축이 될 것인가 아니면 AI를 주도하는 주도권자가 될 네, 것인가 라는 그런 두 길이 있네요. 네.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네. 있어요. AI는요, 소위 AI 혁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혁명이라는 건 기존의 질서를 다 바꾼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업혁명 이후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었던 원리가 뭐냐면 숙련도가 생산성과 비례한다는 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랫동안 경험을 쌓고 지식을 쌓고 기술을 쌓아온 즉 숙련도가 높은 사람들이 생산성이 좋았어요. 네. 근데 AI는 이걸 깨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여야 하는 작업들을 지금은 AI가 다 해주고 있거든요. 너무 빠르게요.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잘 사용할 수만 있으면 네. 이 앞에 필요한 과정들을 다 생략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숙련도가 높지 않아도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게 됩니다. 이걸 놓치시면 잘못하면 이 시대의 흐름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숙련도가 높다는 얘기는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시간을 투자해 왔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가진 게 많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식을 포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신의 경험, 네, 자신의 관점.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걸 다시 한번 돌아보고 바뀌어야 되는 걸 찾지 않으면 산업혁명 때처럼 네. 이 AI 혁명 시대의 흐름에 뒤처질 가능성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AI 시대 때 AI를 터부시해도 안 되고 네. AI를 가축이 되어서도 안 되고 네. AI를 주도하는 주도권자가 되어야 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럼 이런 시대 가운데 나의 뇌는 어떻게 사용하는 게 네.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강의로 나의 뇌 사용 설명서라는 제목으로 강의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소위 뉴 노멀 시대에 우리 뇌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 사용 설명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작년 4월이었는데요. 어떤 여성분이 몸에 뭔가 변화가 있어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갔었는데 별 문제 없으니까 그냥 가도 된다고 돌려보냈어요.
근데 왠지 미심쩍어서 자기 증상을 챗GPT에 넣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답이 혈액암인 것 같다 였어요. 그리고 오래 지나지 않아서 이 여성분이 혈액암 진단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게다가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아마 여러 매체에서 보셨겠지만 지금 우리 삶에 로봇이 깊숙하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집안일을 대신해주는 로봇이 곧 우리 삶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예전에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봤던 그런 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렇게 세상이 빨리 변할 때 그 변화를 쫓아가기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전에 산업화 시대에는 그냥 좋은 학교 가고 성실하게만 일하면 별 문제가 없었죠.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 시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평생 직장 개념이 깨지고 그리고 소위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이후에 유튜브가 대세가 되면서 인플루언서나 크리에이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결국 이렇게 세상의 변화를 그냥 쫓아가기만 하면 매우 중요한 본질은 놓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런 변화의 시기에 본인을 차별화한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그걸 업그레이드 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자꾸 생각을 안 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의 미래학자 니콜라스 카가 한 이야기인데요. 사람의 뇌가 생각을 안 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실제로 그렇죠. 스마트 기기가 발달하면서 우리는 예전보다 생각의 속도가 매우 빨라졌습니다. 그렇지만 깊은 생각을 하지 않고 아주 얕은 수준에서만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뇌에 뭔가를 저장하기보다는 외부의 저장 장치를 사용하죠. 이제는 뭔가 외워야 할 때 머릿속에 넣지 않고 저장 장치를 사용하고요. 어디를 갈 때도 내비게이션이나 지도 앱을 쓰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도 우리 뇌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스케줄러를 쓰다 보니까 일상에 대한 기록도 우리의 뇌 속에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무언가를 우리 뇌 속에 넣지 않게 되면 우리는 궁금해하고 고민할 때 뇌를 검색하는 게 아니라 외부의 저장 장치를 검색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답은 매우 뻔하고 흔한 답일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나를 차별화한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그래서 지금은 인간이 생각하는 능력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그 본질을 파악해서 나를 어떻게 차별화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 생성형 AI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검색 엔진 때와는 또 달라졌죠. 지금은 너무나 빠른 속도로 아예 요약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상태를 겪지 않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애들은 다 이미 AI를 통해서 답을 찾았는데 나만 모르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를 멀리하게 되고 아주 빠르게 생각하는 것만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가면 생각이라는 게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걸 최근에 생성형 AI가 더 가속화시키고 있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질문을 하면 무언가 답을 잘 정리해서 주는 정도였는데 요즘은 질문을 하면 답을 정리해 준 다음에 그 밑에다 너 이런 거 더 찾아봐야 되지 않아? 라고 인간이 원래 해야 되는 추론까지 같이 해주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렇게 되면 점점 더 생각을 안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AI의 기본 방식은 딥띵킹이라는 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놀랍게도 이 딥띵킹은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능력입니다. 인간은요, 진화의 과정에서 항상 깊게 생각하는 그 능력을 발휘해서 지금의 모습을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딥띵킹이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제가 오늘 3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과관계를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복합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 세 번째는 문제를 발견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먼저 인과관계부터 볼게요. 우리는 어떤 사건을 접하게 되든지 간에 이거 왜 생긴 거지? 하고 이유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잘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 건강하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사실일까요? 운동을 많이 하면 건강해지는 건가요? 이걸 인과관계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건 반대도 가능합니다. 건강한 분들이 운동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게 뭐가 하나의 원인이고 결과가 아닌데 이걸 착각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생각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과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되고요. 이게 깊은 생각을 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것도 잘 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시계를 2020년 2월 정도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때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던 시기였는데요. 여러 매체에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계열의 신종 바이러스가 발생했고 너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걱정의 기사가 많이 실렸고요. 또 동시에 감염병 전문가들의 분석 인터뷰 기사도 실렸습니다. 어렴풋이 기억나시겠지만 그때 뭐라고 했었냐면 코로나 계열의 바이러스는 온도와 습도에 취약하기 때문에 4월, 5월 정도 되면 진정세에 접어들 거고 여름이 되면 걱정 안 해도 될 거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근데 실상은 어땠냐면 그해 여름에 세계적으로 2차 대유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전문가들조차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이거 내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착각하는 일이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90도에서도 사멸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제대로 알고 있는지 들여다봐야 비판적인 시각으로 살펴봐야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메타인지입니다. 메타인지를 단순히 내가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만 파악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거 맞아요.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메타인지는 감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지 능력이 선수예요. 아무리 유능한 감독을 데리고 와도 선수들의 기본기가 안 되어 있으면 그 팀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지 능력을 키우는 동시에 메타인지와의 상호작용이 잘 진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메타인지가 감독이 하는 것처럼 인지 능력에게 전략 전술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걸 잘 사용하는지 계속 모니터링하는 요 순환 과정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개인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는 심리학 전공이니까 아이를 키울 때 책에서도 많이 배웠고 고민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절한 전략 전술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제가 선수로서 뛰는 능력은 매우 부족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저는 계속 가르쳐주고 제 아내는 그걸 실행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내가 뭘 제대로 알고 모르는지를 확인하는 것과 함께 어떤 방식으로 전략 전술을 사용해야 되고 모니터링 해야 되는지도 함께 살펴보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복합적인 사고 능력인데요. 세상은 우리에게 절대 완벽한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놀랍게도 주어진 정보 이상의 무언가를 계속 해내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필요한 게 주변의 상황이나 맥락 정보,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많이 봐야 됩니다. AI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제프리 힌턴이 한 10여 년 전에 한 예측이 하나 있었어요. 앞으로 영상의학과 의사가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지금 영상의학과 의사 전혀 사라지지 않았죠. 더 놀라운 건 연봉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한 거냐? 영상의학과 의사가 원래 하던 일 중에 영상 자료를 들여다보고 분석하는 일이 있죠. 그거 말고 다른 일도 있었던 거예요. 그건 뭐냐면 다른 진료과 의사들과 같이 협업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이걸 분석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단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왔던 겁니다. 근데 AI가 이 영상 자료 분석하는 거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의사들은 이제 협업해서 진료하는 쪽에 훨씬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연봉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단편적인 것만 바라보면 전체 그림을 계속 놓치고 제대로 생각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이것과 관련된 게 브라이스의 역설이라는 게 있거든요. 브라이스의 역설은 뭐냐면 길이 막혀서 도로를 넓혔더니 오히려 거기가 더 막히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저기 길 넓혔네? 그럼 이제 이쪽으로 가도 되겠네? 라고 생각해서 더 막히는 이런 일인데요. 이런 브라이스의 역설이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되면서 여기저기서 너도 나도 무조건 이걸 도입해야 된다는 얘기만 하고 있는데 학교 현장에서 최첨단 태블릿 기반 학습 시스템 도입했는데 학업 성취도가 하락한 일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들여다보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문제 발견 능력입니다. 한때 이런 표현이 유행했었어요. 정답이 아니라 해답을 찾는 인재가 필요하다. 근데 지금은 그 해답을 AI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답을 찾는 인재가 필요한 세상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인재가 필요하냐?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 건데요. 헨리 포드라고 미국에서 자동차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나는 자동차 부품은 하나도 발명하지 않았지만 그걸 연결시켜서 자동차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헨리 포드는 자동차 부품은 발명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동차 공정을 유심히 살펴봤죠. 그랬더니 그 당시만 해도 기술자 서너 명이 한 팀을 이뤄서 자동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완성하는 거였어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이 헨리 포드가 여기저기 살펴보다가 그 당시 이제 공장식 축산이 시작되는 시점이었는데 돼지 도축장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사용하는 걸 봤습니다. 도축한 돼지고기를 분해하는 방식이었죠. 그걸 가만히 보다가 이걸 역으로 적용하면 되겠구나 하고 컨베이어 벨트를 자동차 공정에 처음으로 적용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분업화가 되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단가는 낮아지고 그 다음에 생산 시간은 빨라지니까 7만 대 불과하던 생산량이 20만 대가 넘는 수준으로 확 올라가는 일이 있었고 미국의 중산층도 우리도 자동차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주게 만든 장본인이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제대로 관찰하면서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를 발견했기 때문에 보통 흔히 생각하는 걸 넘어서는 무언가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문제를 발견하려면요 무조건 관찰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관찰을 제대로 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제가 많이들 쓰고 계시는 그 고데기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고데기를 많이 쓰시면 이게 열로 머리를 펴거나 구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릿결이 쉽게 손상이 됩니다. 요거 문제 해결하려고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 좀 그 코팅을 잘 할 수 있는 방법 혹은 영양제를 많이 바르면 되지 않을까 혹은 열을 조금 낮추면 되지 않을까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 왔던 거죠. 근데 다이슨은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아예 열을 사용하지 않고 공기역학적인 방식으로 이걸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 즉 해답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문제를 발견하는 데 초점을 맞췄던 거죠. 그렇게 관찰을 제대로 했을 때 우리는 진짜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상상하기 전에 관찰부터 하셔야 돼요. 상상부터 하시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관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관찰하면서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지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는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 유명한 피터 드러커가 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가장 심각한 실수는
틀린 답이 아니라 잘못된 질문에서 비롯된다. 내가 관찰하면서 제대로 질문을 던졌을 때 제대로 문제를 발견할 수 있고 그게 나의 존재를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뉴노멀 시대에 뇌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방법 한번 적용해 보시면서 AI를 부리는 인간으로 거듭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강의를 듣다 보니까요. 네.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AI가 어떻게 반응하고 결론은 내가 AI를 잘 이렇게 주도권을 잡아서 잘 이렇게 부려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질문하는 거 네. 굉장히 어렵고요. 질문하려면 생각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네. 맞아요.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네. 교수님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는데 네. 이미 뇌는 굳어져가고 네, 네. 뇌 구두쇠가 되어가고 네, 있는데 네. 이렇게 나이 들어버린 나 그리고 뇌를 쓰지 않았던 나인데 나이가 들어도 우리의 뇌 또한 뇌에 대한 사용 습관은 바뀔 수가 있을까요? 네, 바뀔 수 있습니다. 아, 네. 네. 보통 이제 무슨 새로운 습관을 들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우리 뇌는요 굉장히 적응을 잘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즉 네. 새로운 환경에 놓여 있다면 충분한 동력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시행착오를 훨씬 덜 거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습관을 바꾸거나 혹은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기에 나이는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지금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새로운 습관으로 뭘 형성해야 되는지 요거를 조금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기 쉬워요. 뭐 내가 특별히 질문할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하고. 그런데요, 사실은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서 굳이 질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완전히 다 뒤바뀌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질문을 찾아 나가셔야 돼요. 꽤 오랫동안 질문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면 우리 뇌는 그런 방식으로 습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습관을 바꾸시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해요. 습관을 없앨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면 기존에 질문 안 하던 거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작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너무 거창한 혹은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질문을 떠올리시기보다는 아주 간단한 질문 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옆에 계신 분이 요즘 이거 AI 많이 써봐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이런 질문부터 하시라는 거죠. 네. 그렇게 작은 질문들을 계속 해 나가시다 보면 그 질문이 쌓여가면서 질문하는 힘이 커집니다. 그리고 AI가 답을 주잖아요. 네. 그러면 이건 맞아? 라고 또 한번 질문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네. 인공지능은 그 확률적인 계산을 통해서 아주 평균적인 답을 주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나한테 딱 맞을 리는 없는 거죠. 그러면 네. 상황이 바뀌면 혹은 장소가 바뀌면 혹은 사람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 이런 방식으로 약간씩 바꿔서 질문하시는 거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렇게 질문을 하시다 보면 그게 누적돼 가면서 질문하는 힘도 키우실 수 있고 그게 아마 습관처럼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자주 질문을 하다 보면 이 생각의 힘도 길러지고 네. 또 반대로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겠구나 그렇습니다. 라는 네. 것도 발견할 수 있게 되겠네요. 선입견 같은 경우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그런 걸 이제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요. 확증 편향. 네. 보통 사람들은 경험이 많을수록 숙련도가 높을수록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다 바뀌는 시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거 자체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지셔야 된다는 거죠. 예전엔 맞았어요. 근데 앞으로도 맞을까? 예전 방식이 앞으로도 똑같이 적용될까? 이걸 내가 했을 때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해도 괜찮을까? 네. 이런 식으로 질문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진짜 맞는 건가라는 걸 확인하셔야죠. 그래야 그 확증 편향에서 벗어나실 수 있고요. 그거 자체가
생각을 차별화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네,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생각이 맞는 것인가라고 스스로 다시 한번 질문하면서 검증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네, 거잖아요. 네. 그래야 네. 또 다양한 세대 간의 소통도 잘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맞아요. 확증 편향은 대부분 어쩔 수 없이 경험이 많은 사람들한테서 더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경험이 많은 선배가 이거 내가 할 때는 됐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같이 질문을 던지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후배 세대들이 그런 선배와 너무 말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러겠네요.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요. 우리들 안에는 자신 생각하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도 확증 편향인가요? 네. 그 확증 편향은 인지심리학에서는 모든 편향의 출발점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일 의도가 없다는 거잖아요. 아, 네. 그러면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너무나 전혀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장면에서 의심 네. 한 스푼이 필요합니다. 아, 네. 내 생각에도 의심 한 스푼 딱 던졌을 때 그걸 완전히 뒤바꿀 만한 충분한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과 자꾸 대화를 하시면서 내 생각에 대한 도전을 자꾸 받으셔야 돼요. 네. 도전을 받아야 네, 된다는 네. 거죠. 옆에서 그게 맞아? 라는 말에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래 진짜 그게 맞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맞아 안 맞아는 뭐 너무 간단한 질문과 대답인 것 같지만 거기서 이어지죠. 그러면 안 맞는다면 어느 지점이 안 맞은 거야? 네. 누가 잘못한 건가? 어떤 상황에서 문제인 건가? 이렇게 이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조금씩 더 한 걸음씩 들어가시면 처음에 떨어뜨린 의심 한 스푼이 네. 꽤나 괜찮은 결과로 이어지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제가 뇌에 관한 책을 읽다 보면 그런 뇌를 완고한 뇌, 고집스러운 뇌라는 표현을 쓰고 네,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자신의 생각에 갇혀가지고 뇌가 완고해지고 네. 뇌가 고집스러워진다. 라는 말을 하는 걸 네, 들었어요. 네. 그게 사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인간의 인지적 구두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안 그래도 뇌를 쓰기 싫어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들여서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해서 나온 결과가 있으면 내가 그동안 투자한 게 있는데 하고 이걸 안 바꾸고 싶어 하겠죠. 본능적으로요. 네, 네. 아, 근데 괜찮았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렇지만 지금은 AI 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네. 기존의 질서가 다 바뀔 거예요. 뉴 노멀이라는 게 그런 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의심을 좀 해보셔야 되는 시점이죠. 네. 뉴 노멀 시대. 네. 이제는 새롭게 변화되어야 될 시대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우리 뇌도 네. 점점 더 새롭게 이제 움직여 갈 수 있도록 네.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인정하고 자기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의심 한 스푼을 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뇌는 더 새로워지고 더 좋아진다는 교수님 말씀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네.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뇌를 참 잘 써야겠다라는 네,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미래의 준비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생각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지금부터 생각에 대한 의심 한 스푼, 시청자 여러분도 꼭 실천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시간, 지식인 미래를 세우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